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0분이고요. 올림픽을 지금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지금 터키하고의 배구 경기가 한 세트를 대한민국이 더 가져와서 1대2 세트 스코어 대한민국 2 그리고 터키가 1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잠시 좀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손희정의 문화비평 시간입니다. 수요일에 항상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여름 특집으로 나량 특집으로 네. 뱀파이어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비 얘기를 해주신다고 미리 예고를 하셨어요. 네. 어떻게 시작을 해볼까요? 모두가 지금 배구에 주목을 하고 계시는 동안 저는 패기 있게 괴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지난주에 담력 특집으로 뱀파이어의 문화적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죠. 모든 공포영화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작품들에서 한 사회가 이해할 수 없거나 혹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소수자와 타자가 괴물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맞아요.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좀비는 또 어떨까?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괴물이니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좀비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좀비는 어떤 괴물인가요? 뱀파이어는 딱 이해가 되잖아요. 네, 흡혈귀라고 예. 한다면 좀비는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시체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좀비라는 괴물이 대중문화에 등장하게 된 배경, 과정을 네. 함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전적 의미의 좀비는 서인도 제도의 국가죠. 아이티에서 왔습니다. 아이티의 부두교 주술사가 마술적인 방법으로 되살린 시체들 좀비라고 불렀었고요. 예. 1929년에 미국의 탐험가이자 여행기 작가인 윌리엄 시브룩이라는 사람이 여행기 매직 아일랜드를 쓰게 되는데요. 네. 이 매직 아일랜드에서 아이티 부두교를 소개하면서 좀비라는 단어가 미국 사람들한테 이제 익숙해지게 됩니다. 네. 이 책이 이후 대중문화에 등장하는 살아있는 시체들을 좀비라고 부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거든요. 예. 모두 이제 시체들이 살아있다고 해서 좀비라고 부르는 건 아닌데 좀비라는 말이 가장 큰 인기를 끌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왜 아이티에서 좀비에 대한 상상력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러니까요. 이거 자체가 약간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과 약탈의 역사를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티에는 원래 카리브해 지역의 원거주민이었던 타이노족이 살고 있었는데요. 예. 16세기 초에 스페인이 침략하면서 천연두를 비롯한 각종 질병들을 이제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오게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이 타이노족이 거의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왜 이제 백인 제국주의자들이 아이티에 와서 뭘 했냐면 모카와 사탕수수 같은 것들을 재배하는 대농장, 네. 플랜테이션을 운영을 했었던 거잖아요. 역사 속에서 네, 많이 들어봤던. 그러면 이 플랜테이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노예가 필요했는데 원 거주민들은 다 죽은 상황. 그러니까 뭐가 시작되냐면 노예무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납치를 해서 노예로 노역을 부리게 되는데 그때 아프리카의 종교였던 부두교가 흑인들과 함께 아이티에 오게 되는 거죠. 부두교라는 게 아이티계 아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의 이제 흑마술 같은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 지배를 하다가 17세기가 되면 프랑스인들이 침략을 해와서 또 아이티는 프랑스령이 되거든요. 지금은 프랑스령이죠. 지금은 지금 독립했죠. 독립국입니다. 네. 프랑스령이었다가 미국령이 맞아요. 됐다가 이제 독립국이 됐는데요. 18세기 말이 되면 50만 명에 달하는 흑인 노예를 착취해서 모카, 사탕수수, 커피 등을 재배했고요. 프랑스령 식민지 중에 가장 번영한 지역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제국주의와 식민지, 노예무역의 역사가 들어있는 게 좀비가 좀비다. 그런 역사 속에서 등장한 괴물이라고 네. 볼 수 있다. 결국은 이것도 앞서 얘기해 주신 지난 시간에 뱀파이어처럼 네. 시대상을 반영하는 그런 괴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시작부터 좀 그랬고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좀비는 가장 현대적인 괴물로 요즘에 평가를 받는데 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맞아요. 뱀파이어는 한 번쯤 돼보고 싶은 존재가 된다면 지금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면서 좋아하는 괴물이 좀비일 텐데 네. 왜 그런가 하면 특히 좀비의 특징이 약간
약간 현대인들과 닮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그런가요? 어떤 특징들 혹시 좀비 떠오르실까요? 좀 약간 지저분하고 네, 사실 지저분한 건 어떻게 보면 이제 한때가 굉장히 뭐 이렇게 깨끗한 것 네.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오염시키고 거꾸로 그렇죠. 또 물고 다니면서 바이러스를 전파시키고 이러니까 약간 두려워하는 것들이 맞아요. 커질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좀비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 살아있는 시체라는 말과 잘 어울리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때로 몰려다니고 익명성 속에 숨어있고 몰개성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약간 진짜 자세히 듣고 보니까. 네, 그래서 뱀파이어는 굉장히 개성적인 존재라고 그렇죠. 한다면 하나하나가 또 직위도 있고. 예. 좀비는 얼굴과 이름을 식별할 수 없다라고 맞아요. 하는 것이 때로 어떤 물려다니고. 특징이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어떤 몰개성적인 익명성의 문제 같은 것들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현대적인 괴물이라고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다시 이제 그 좀비의 역사로 좀 돌아가 보자면 예. 윌리엄 시브룩의 그 매직 아일랜드가 1920년대 말에 이제 미국에서 출간되고 난 다음에 1932년에 미국에서 빅터 헬퍼린이라는 감독이 화이트 좀비라는 B급 공포영화를 좀비. 내놓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비가 영화에 등장한 최초의 어떤 형상이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영화에서는 IT에 살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좀비로 만들어서 강제로 자기 옆에 두고 싶어하는 귀족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프랑스에서 와 있는 어떤 귀족인 건데요. 네. 그렇게 이제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IT에 있는 동네 마법사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 동네에 있는 마법사가 예. 그 여자를 좀비로 만드는 흑마술을 이제 제안을 하고 좀비로 만드는 걸 도와주죠. 근데 그 마법사는 또 어떤 존재냐면 IT의 흑인 노예들을 좀비로 만들어서 자신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착취를 하고 있는 자본가의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화이트 좀비에 나오는 좀비의 모습은 세뇌당한 노예의 형상을 띠고 있다고 분석이 됐고요. 네. 이때는 이제 그렇게 이 영화 자체가 굉장한 수작이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시작이었던 거죠. 뭐 좀비가 그렇게 큰 인기를 누리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비가 영화사에 큰 족적을 남기기 시작한 첫 작품은 뭐였을까요? 좀비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거장? 사람이 있는데 조지 로메로 감독의 1968년 작품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좀비의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예. 요즘에 굉장히 빨리 뜨는 K-좀비 이전에 왜 양팔을 위로 들어 올리고 네. 오 하면서 아주 맞아요. 느린 속도로 걸어 다니는 이런 이제 좀비의 모습이 등장한 게 이 작품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비 영화의 중요한 관습 중에 하나가 좀비는 어떻게 해도 잘 안 죽는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도끼로 내려찍고 막 총으로 쏘고 잘 안 뭐. 죽잖아요. 죽일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뇌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뇌를 파괴해야 좀비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장르 관습도 이 영화에서 이제 처음 등장을 그렇군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이트 좀비까지는 마법사의 흑마술과 약물로 좀비를 만든다는 설정이었기 때문에 좀비물이 오컬트 영화, 그러니까 랑종에서 보셨던 것 같은 오컬트 영화에 가까웠다고 한다면 여기선요. 예,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으로 오게 되면 SF가 되는 거죠. SF? 왜냐하면 왜 이런 괴물들이 등장하게 됐을까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오는데 네. 외계에서 주파수가 뭐가 와서 뇌를 변형시킨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이제 가설이 등장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과학적 상상력이 좀 들어가게 되고 이후에는 명백하게 이제 바이러스와 연결이 되면서 SF물의 성격이 강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이제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보시면 이 미국 사회 내의 인종차별과 네. 뭐 민주주의의 꽃으로서 미국이 자기에 대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그 사회 내에 또 폭력과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이 영화가 이제 엄청나게 호평을 받으면서 조지 로메로가 좀비 3부작을 만들게 되는데요.
있는데요. 이어서 78년에 시체들의 새벽, 85년에 죽음의 날 이렇게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 네. 좀 재미있는 게 이 두 번째 작품은 시체들의 새벽이 좀비의 엄청난 고전으로 상찬받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어떤 식이냐면 좀비 아포칼립스가 터져가지고 예. 좀비들이 막 사람 물고 다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쇼핑몰로 도망을 가거든요. 예. 근데 그 쇼핑몰이 미국식 쇼핑몰이 굉장히 크고 넓잖아요. 물건이 많고 그러니까 예. 잘만 숨어 있으면 평생 살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풍족하게.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잘 숨어 살고 있었는데 좀비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쇼핑몰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 무서워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왜 좀비들이 쇼핑몰로 올까? 우린 소리도 내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니까 한 이제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살아있을 때 늘 찾던 곳이었기 때문이지. 습관적으로 어머나. 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조지 소름 로메로가 끼치네요. 네, 이 작품을 통해서 약간 미국 사회의 소비자본주의를 비판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비가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지금처럼 사랑을 받았었던 것은 아니고 예. 지금처럼 이제 좀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지? 2002년에 예. 데니 보일 감독의 28일 후라는 작품의 성공 이유였습니다. 여기서부터 겁나게 빨리 뛰는 좀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이 28일 후 이후의 좀비 아포칼립스의 인기의 비결에는 9.11 테러와 다양한 이제 생화학 테러의 위협 같은 것들이 약간 이제 다른 공포로 이제 이어지면서 좀비가 인기를 띠게 되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네. 야, 좀비의 역사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 그 시대를 나름 다르게 조금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다시 한번 들고요. 지금 헌터세드님께서도 좀비는 우리나라 아니냐. 네. 코리아 좀비 아니냐. 이렇게 네. 지금 적어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한국 영화 중에 좀비 시작을 알렸던 작품 중에 하나는 2010년에 키노망고스틴이라는 독립영화 제작사에서 제작한 이웃집 좀비라는 옴니버스 영화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었군요. 예, 이게 2천만 원 제작비로 만들어졌는데 이 키노망고스틴이 4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예. 연출 전문, 촬영 전문, 특수분장 전문, 연기 전문. 이 4명의 사람이 자기 재능을 탈탈 털어서 2천만 원으로 기가 막힌 좀비 영화를 하나 만들거든요. 이웃집 좀비. 네, 그래서 포털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한국에서 본격적인 좀비 유행을 만든 건 역시 2016년 연상호 감독의 작품인 맞아요. 부산행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작품도 역시 IMF 이후에 한국 사회의 현실을 약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산행이 좀비 아포칼립스가 터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려는 KTX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좀비가 생겨나게 했는가 하면 영화의 주인공을 공유 씨가 연기했는데 이 사람이 펀드 매니저였고 장난질을 쳐가지고 살려는 화학 회사에서 이제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게 설정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한 여자 좀비가 KTX에 뛰어들어서 KTX 여승무원을 물면서 좀비가 이제 그 기차 안에 퍼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KTX 여승무원이 한국의 신자유주의화와 민영화의 사실 희생자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평가를 좀 받기도 했고요. 네. 이렇게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 이제 등장한 새로운 장르가 좀비 사극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는 부산행 고다음 작품이었고 2018년 창궐이라든지 아니면 김은희 작가의 킹덤 시리즈 같은 것들이 이제 인기를 끌었죠. 그렇죠. 창궐 같은 영화를 보시면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촛불광장을 은유로 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비 때는 약간 부패한 적폐 세력으로 그려지고 이 적폐의 상징인 왕이 내가 이러려고 왕이 되었나 이런 식의 대사를 하면서 네. 약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패러디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죠. 그러네요. 정말 우리 지금 그래서 현재 앞서 말씀해 주신 킹덤까지 이거는 또 어찌 본다면 해외로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킹덤은 한국 드라마 붐을 지금 선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끝으로 그러면은 어떤 작품을 좀 추천해 주실지 여름을 보낼 작품을 또 안내를 해 주셔야죠. 사실 오늘 4편 들고 왔는데 한 편 정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상. 2편 말씀드리자면 사실 좀비가 무섭지는 않아요. 보면 액션물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무서운 영화를 보시고 싶으시다면
샘 레이미 감독의 1981년 작품 이블 데드를 보시면 좋은데요. 네. 이 이블 데드 같은 경우에는 오컬트물이에요. 예.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어떤 저주 같은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장난으로 읽다가 진짜로 죽은 자가 덮쳐온다라는 컨셉의 영화고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영화 10편 중에 한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극장에서 보실 수 있는 작품을 한 편 소개를 네. 해드린다면 K-좀비의 재미를 한껏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방법 재차의가 개봉 중입니다.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의 좀비 붐을 가지고 왔던 연상호 감독이 시나리오를 썼고 그렇군요. 원래는 이제 드라마 시리즈였었던 것의 영화판인데요. 김용환 감독이 연출을 했고 엄지원 배우가 여전히 주연을 맡고 있고요. 죽어있는 사람을 되살려서 어떤 부정의와 싸운다 이런 식의 컨셉을 갖고 있는데 좀비 안무가 너무 근사합니다. 그래서 이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소개를 해주시니까 궁금해지게 만들어졌어요. 네, 오늘 손희정의 문화비평 2편의 영화까지 추천해 주셨습니다. 손희정 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